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역풍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박 세력들. 그 중에서도 서울 지역 후보 캠프에서 뛰었던 사람들, 그리고 용인시장 후보와 용인시장 후보 선거 유세를 했던 이현주한테 비판의 화살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인은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낙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상으로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또 밝힌 게 있거든요. 이어폰을 착용해 주시고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2022, 23, 24년 이 3년 동안에 공급이 확 줄었어요. 이거 속도를 내서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다음에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거는 막자. 그런데 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서 버는 세금은 절반 가까이 내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에 그것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거와의 영향에 관한 얘기인데 선거를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망가지고요. 선거에 한 표라도 이기고 나면 이긴 이유가 망가집니다.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저는 그건 상수였다고 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건 원래 있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따지면 아마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1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걸 좀 이렇게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 그러면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 아, 이번에 집값 많이 올라왔으니까 찍어야지?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확실히 그 부동산 관련해서 현실 인식이라든지 방향성은 우리 소장님과 이야기했던 것과 그냥 일치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급 늘리고 보유세 올리고 대출 규제 관련한 정책이 곧 나온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예, 짚어주시죠. 일단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 선거하고 부동산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형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개혁을 압박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선거에 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에 다시 재고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공격이 시작됐는데 네. 1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날릴 겁니다 아마. 자, 결국에는 선거 졌다는 거 부동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부동산 개혁에 반대해서 표를 못 얻었고 그렇지. 그래서 민주당이 졌다는 논리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해요. 엄청 쏟아집니다. 앞으로도 엄청 나올 거예요. 예, 단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은. 이제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요. 세금, 대출 그리고 공급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할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는 아까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선거와 부동산의 영향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 선거 전문가나 여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 숫자 전문가입니다. 네.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과연 부동산이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는지 선거에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진짜 민주당이 진 이유를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좋아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1번부터 차례대로 숫자를 보는 게 여러분 같이 숫자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썰 말고 숫자를 얘기할게요. 객관적 데이터로 자, 갑니다. 좋습니다. 1번을 볼게요. 이건 결정적으로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한테 서울시장에서 진 이유입니다. 그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강동구에서 표초가 너무 크게 났어요. 네. 그런데 이 지역의 공통점은 뭐냐면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어떻게 해석되냐면 앞으로 세금 많이 낼 것 같으니까
쉽게 말해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 준다고 하니까 오세훈 후보를 지지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이 논리입니다. 이것만 네. 보면. 예. 다음 장을 볼게요. 언론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이 지역은 정원호 후보의 우세 지역이에요. 자, 성북구, 중랑구, 광남구, 강서구, 은평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층이 높은 지역이죠. 네.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정원호 후보가 이겼어요. 예.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건 뭐냐면 표차가 작게 난다는 겁니다. 그러네. 앞에보다는 적네. 그렇죠? 네, 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보면 다음 장을 보면 오세훈 우세 지역과 정원호 후보 우세 지역의 선거인 수를 비교하면 유사해요. 200만 명과 207만 명. 네네. 자,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냐면 그러면 아까처럼 오세훈 우세 지역에서 오세훈은 쉽게 말해서 몰표를 받았어요. 네네. 그런데 왜 정원호 후보 우세 지역에서는 몰표를 받지 못했을까?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장을 보면 지금 과거하고 달리 한국의 선거 전략의 유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표를 얻는 건 네 구분으로 돼요. 내가 표를 얻는 건. 첫 번째는 부동층을 설득한다. 부동층 설득. 그렇죠,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지층을 결집한다. 아, 지지층 결집. 세 번째는 상대 지지층을 이탈한다, 시킨다. 어. 네 번째는 이슈 중심으로 설득한다. 네. 근데 첫 번째는 부동층 설득하는 거는 과거 대비해서 현재 유효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부동층은 어떤 부동층이냐면 쟤는 부동층이 아니에요. 그냥 선거를 하기 싫은 부동층이에요. 아, 설득이 어려워. 그러니까 아예 선거에 참여 안 해요. 참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건 선거 뭐 설득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에 자꾸 매몰된다는 거죠. 과거하고 다른 지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지지층 결집이에요. 지지층 이게 결집. 과거보다 훨씬 더 유효성이 높아졌어요. 어.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장에 오는 게 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까 보세요. 오세훈 후보 우세 지역에서 오세훈 후보가 몰표를 받았죠. 아, 완전 결집했어. 근데 왜 정원호 후보 우세 지역에서는 몰표를 못 받았냐는 거예요. 아, 결집을 못했어. 그건 지지층을 투표장에 끌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상대 지지층의 이탈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지지하는 층이 투표장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네거티브 캠페인 같은 거죠. 네. 이건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이거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겨.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슈 중심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이것도 과거보다 현재 현저하게 영향성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핵심은 뭐냐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과연 민주당은 부동산에서 열심히 노력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세훈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오세훈이 열심히 했지. 세금 깎아준다고 하고 어. 재건축 규제해준다고 하고 부동산 지옥이라고 그걸 계속 그러고. 민 거예요. 계속했어 부동산. 근데 민주당은 과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부동산 측에서 노력했냐는 거예요. 다음 장을 보시면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정책과 후보 상황에 따라서 투표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투표율이 달라져. 지지율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투표장에 오게 해야 됩니다. 투표장에 안 이게 나와. 핵심이었어요. 그렇지. 즉 부동산이 문제였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동산에 확실한 공약을 내걸어서 지지층을 과연 투표장에서 끌어들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6페이지를 볼게요. 자, 오세훈 우세 지역과 정원호 우세 지역의 선거인 수는 200만 명, 207만 명으로 동일해요. 네. 근데 잘 보세요. 정원호 득표율은 오세훈 우세 지역에서 39%밖에 되지 않았죠. 네. 오세훈 득표율은 무려 58%입니다. 그죠? 네. 근데 정원호 우세 지역에서는 투표율도 낮았고, 그죠? 투표율도 낮죠? 아, 투표율이 한 3%포인트 낮네요. 그죠? 그 다음에 득표율도 마찬가지로 오세훈 우세 지역보다 낮아요. 이건 뭐냐면 제가 해석하는데 정원호 후보는 공약이나 정책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실패했다. 아, 우리가 이거 했었잖아. 그런데 사전에. 7페이지 보세요. 이런 걸 이해했으면 이런 정책이 공약이 나왔으면 안 돼요. 민주당의 대부분 지지층은 고가주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감면이 공약으로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형적으로 뭐냐면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끌어오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이건 절대 못 그런다고 제가 강조했잖아요. 계속 얘기했잖아. 압구정 현대아파트 살고 있는데 어. 재산세 깎아준다고 해서 정원 후보를 찍어줍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 이미 우리가. 그런데 어떤 정책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예를 들어서 지지층을 와, 저 정책 너무 좋다.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정책이 전무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한 거죠. 자, 다음 장부터는요. 이거는 박시동 대표가 저한테 제보한 사진입니다. 아, 그래요? 자, 보세요. 강남에 붙어 있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플랜카드예요. 일 잘하는 서울시장, 재건축 재개발. 이거는 소식,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 오세훈이 잘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이게 먹히냐고요. 안 먹히지. 그러면 강남에 살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이 예를 들면 임차인들이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그러면 나 쫓겨나겠네. 아, 쫓겨나지. 전월세 가격 엄청 오르겠네. 그러면 가슴이 갑자기 식지. 그러면은 투표장에 가겠냐고요. 못 가죠. 자, 다음 장이요. 강남구청장 후보인 김영곤 후보가 내세운 플랜카드입니다. 민주당 후보군요. 네. 강남 구민 세금 부담하라. 자기가 뭔데 실거주자 세금 감면을 건의한대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뭐예요? 네. 당선됐어요. 뭐야? 국회의원이요? 뭐예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반대. 그렇죠. 네. 이런 공약으로 과연 당선된다고 믿었습니까? 정반대. 말도 안 되는 이거를 일이. 진짜 원하는 사람은 이걸 더 잘하고 제일 특화된 게 오세훈이니까 네. 오세훈한테 더 가지. 그렇죠. 저는 민주당이요. 부동산 공약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들. 그죠? 그렇지. 그다음에 수많은 임차인들. 그리고 높은 집값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그렇지. 무주택자 40, 50대 층 그들을 위한 공약이 뭐가 있었냔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들은 민주당을 믿고 그동안 계속 집을 안 사왔고 네. 집값 떨어진데 안정됐는데 여보 우리 참아봅시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집값 한다면 민주당 정부에서 집값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참아왔잖아요. 이 계층한테 민주당을 어떤 공약을 내세웠냐고요. 이번 그랬더니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나온 거예요. 맞아. 오세훈은 찍을 수 없으니까. 아, 진짜. 이 패배 원인을 모르고 아. 지금 문제가 되게 심각했습니다. 어떤 심각한 점이 나오냐면 이제 일부 집값이 높은 동네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바로 총선하고 이어져요. 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정책 나오면 항상 무슨 얘기 했습니까? 지방선거 끝나면 나올 거야. 지금 대통령도 그 얘기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다음엔 총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부동산 정책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사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아, 너무 어려운 이미 싸움.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어려운 싸움이야. 자, 아유. 자 개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답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런 거 11페이지. 아니야. 과천시가 지역구인 이소영 국회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립니다. 네. 부동산 실용주의와 노동개혁이요. 과천시장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면 과천시가 집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유세 올리고 재산세 만든다니까 반대할 것 같으니까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실용주의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죠, 근데? 없어요. 이런 단어. 없어요? 부동산 개혁에 제가 볼 때 반대하는 단어예요.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부동산 실용.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구원들은 이미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럼 부동산 개혁이라든지 세금에 반대하겠지. 아, 그러니까 부동산 실용주의라는 말은 사실 오늘 제가 처음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념에 따라서 가는 정책이다. 우리는 그런 이념 정부가 아니다. 실용주의다. 요걸 강조하려고 부동산 실용주의 이런 걸 썼나 보네. 맞습니다. 맞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부동산 정상화로 간다. 그 정상화가 뭔지 아세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집값을 떨어뜨려서 수많은 무주택자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념으로 몰아붙이고 실용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그러니까. 반대하겠다는 얘기라고요. 그런가 이소영 의원은 여기서 답을 해야 됩니다. 아, 답을 해야 돼요. 이 방송을 듣고. 아니면 저희가 이소영 의원한테 계속 질의할 거예요.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드리지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진 걸, 그리고 경기도에서 일부 지역에 진 거를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때문에 부동산 정상화 때문에 졌다고 해석하면은 이제 이렇게 반대할 다 거예요. 꼬여버려. 자,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에 나설 거예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그럼 뭐 한 발짝도 나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반동이 시작됐어요. 시작됐잖아요. 골치 아프네. 부동산 실용주의라는 단어는 저는 듣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골치 아파. 예. 자, 그래서요.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이런 얘기하는 의원들 계속 얘기할 거고 네. 그다음에 진짜 우리가 뭐가 필요한 정책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정부하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부동산 가고자 하는 부동산의 정상화 방향을 계속 네.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광수 대표님은 말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냐? 네. 이광수는 정책적으로도 오세훈을 너무너무 끔찍이 싫어했지만 인간적으로도 오세훈을 싫어했어. 그 당선만큼은 막자는 차원에서 정원호 후보님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왜 오세훈이 잘하는 정책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정말 나는 오세훈이 당선되는 거 끔찍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경고를 했어. 맞아요. 마지막 날도 제가 그래 지지 연설도 가서 연설까지 제가, 했잖아. 정원 후보. 그러니까 제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재명 특히 얘기하잖아요. 했잖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동산 개혁이다. 맞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그런데 왜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왜 따라하지 않느냐고요. 이광수 소장님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렇죠. 네. 원래부터 경고를 네, 했었단 네,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 우리가 큰 걸 보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걸림돌이 너무 많은데 네. 그거를 우리가 이게 너무 어쩌면 너무 큰 걸림돌이야.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거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안에서 이게 나오면 그러면 너무 이거 힘든 어려워. 싸움이 되는 너무 거예요. 어려워. 이거는. 이거 그러면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도 혼자 할 수가 없다고 못해.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 예. 일단 첫째 모든 언론이 지금 정원호의 패인을 부동산으로 잡고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그렇죠. 오늘 막 난리 났습니다. 그 누구예요? 하여튼 이제 다 달려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 글 올려서 이제는 뭐 선거 졌다, 뭐 세금 낸다고 그래서 강남에서 표 못 얻었지 않느냐 이 맞습니다. 얘기를. 네. 근데 제가 해석하지 않습니까?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와서 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뭐 세금 깎아주면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내란 때도 이재명 대통령 안 찍어줬는데 안 지금 뭐 찍어. 정원 후보 찍어줄 것 같습니까? 안 찍어. 아니 머리가 나쁜 거예요? 뭐예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기간이에요. 지금 6월부터 7월까지 정책과 세금이 준비되는 기간이에요. 논의해서 아까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었죠. 네. 여기서 밀리면 끝이야. 끝입니다. 진짜. 기회는 진짜 없습니다. 예.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이 공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매불쇼만. 네. 매불쇼는 계속해서 욕만 먹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아니 근데 주말에 저한테 얘기해도 돼요? 어떤 얘기요? 아니 저한테 하신 말씀. 해도 되죠? 최영학교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매불쇼 문 닫아도 부동산 개혁하겠대. 문 닫아도. 저 팟빵한테 두들겨 맞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얘기는 좀 삼가 주시면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 네. 눈물 났다. 우리 함께 간다. 네, 그 얘기는 좀 삼가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배임으로 저 잡혀갈 수 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여기서 끝내는 얘기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얘기 한 드릴게요. 인간들 진짜 해도 너무한다. 12페이지. 12페이지는 12페이지. 뭐야? 불안하다. 또 누구 이름 나올지. 자, 이게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구별을 조사한 겁니다. 주식을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강남구, 성남구, 서초구, 성남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 용인시 여기 다 졌어 민주당에. 그래? 이 너무들하네 이 사람들은. 아니 주식해서 돈 벌었으면 그나마 좀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러게. 진짜네. 와 진짜 와. 너무들 한다 진짜. 아니 그 주식으로 이렇게 돈 벌었는데도 안 찍어. 예. 그럼 그럼 뭘 해도 여기 그냥 안 찍는 포기하자고요. 포기는 하지 말고 아무튼 뭘 해도 안 찍어. 와 너무하네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주식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돈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좀 정책도 지지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와. 여기 다 줬어요 다. 다 좋네. 네. 성남시장 저쪽, 성남시장 줬어. 용인시장 저쪽, 강남구 이런데 뭐 몰표, 너무한다 진짜. 아니 이거 재미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럼 좀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에이. 아니 돈 벌게 해주면 마음이 가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그랬잖아. 그럼 뭐 이익 투표한다고 이익 투표도 아니네 이것도. 네. 그러면 강남구는 이익 투표한다 그랬거든 그 동안에 이익 투표도 아니야 이거 보니까.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재산세 깎아줍니다. 그러면 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저희가 그 지난 금요일에 또 이거 보유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니, 세수는 일단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게 팩트고 네. 집값 올라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그마저도 얼마 안 되더만. 그것도 제가 다 진짜 표 했잖아. 보여드렸잖아요. 진짜 쥐꼬리더만. 아이고 그거 한 달에 몇십만 원 더 내는 걸로 어. 집값은 막 수억 원 올랐는데. 근데 이런 프레임을 더 강화시키는 게 민주당의 그런 정책들이야. 맞아요. 보유세 깎아드릴게요. 그러면 진짜 보유세가 높긴 높나 보네. 이렇게 된다니까. 네. 앞으로 이런 얘기하는 의원들 저 끝까지 쫓아가서 계속 제가 이제 제가 팜플렛 들려고 그래요. 그 지역 사무실 가서. 그 사람 비난하자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정책을 얘기하는 정책을 거예요. 얘기하는 왜 거잖아. 이재명 대통령하고 함께하지 어. 않느냐고요. 근데 같은 당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서 진짜로. 무슨 명이요? 뭐 이재명 따라간다는 거 뭐야? 그런 거래 자기가. 이재명 따르는 게 그 뭔데? 뭐야? 단어 있잖아. 뉴 이재명 이런 거래. 정책은 안 따라가면서 그럼 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정책 아니고. 정책을 따라가야지. 정책을 따라가야 이재명이죠. 정책을 따라. 이번에는 실제로 행정관을 뽑는 건데 정책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왜 웃었어요, 근데? 아니 그 단어 기억 못하는 거야. 저 몰라요, 전 정치. 그 단어도 뭐 그렇게 쓰지 말고. 또 특히 이제 예를 들면 험지인데 아무도 신경 안 썼던 지역들 있잖아요. 주요 정당 대표들이 이런 데는 당 대표 가면 효과 나오거든. 그렇죠. 근데 정청래 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해 보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 70% 이상이 잘한다라고 평가를 하거든. 그건 상당히 높은 수치에 사실 장동영에 비하면. 근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요. 모 의원으로부터 상임 선대위원장으로부터 저는 뭐 그 얘기 직접 들었는데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지 당대표실에서는. 그래서 첫 유세를 서울에서 한 게 아니라 첫날 추미애 후보한테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그거 진짜 이런 건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거 오만한 거지. 이인영 의원, 최현일 의원, 예식 의원 그거 오만한 거라고. 당대표로 오지 말라는 게 어딨어. 영남권도 아니고. 서울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본질적으로 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정무실장으로서도. 예. 이제 저는 그 대목에서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 뭐 옛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선거 때 집안에 있는 부적갱이라도 들고 나와야 된다고. 힘만 된다면 다 보태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리고 당대표가 움직이는 게요. 엄청난 득표력이 있어요. 그건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됐고 방금도 얘기했듯이 그 외에도 뭐 양구, 화천 같은 맞아요. 강원도 접경 지역 그다음에 옹진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돌았었잖아요. 그리고 저 강원도 우상호 그 성공한 사례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그 당대표와 이렇게 찰떡 호흡 맞춰가면서 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저는 서울에서 사실 저도 그렇게 뭐 당대표가 안 오는 게 좋겠다라든가 심지어 당대표실에서 일정 조율을 하는데 뭐 거기에 저 뭐 응하지 않고 뭐 했다든가 저도 그건 정말 충격적이죠. 아니 심지어 오늘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략 실패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제 대표를 계속 이제 까는데 김진애 오늘인가 어젠가 그 얘기했더만 입이 싸가지고 대통령하고 그 독대를 못했다고 독대 10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정면을 보고 얘기해. 네, 정면으로. 독대를 10번이나 했습니다. 김진애 전 그런데 의원한테 하는 말이죠. 김진애 의원 같았으면 독대 한 번 하고 나왔으면 언론사에 그렇게 뿌렸을 겁니다. 대표니까 안 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아무리 정청래 대표 싫다고 아니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사실관계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게 언론에 대고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런 행위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감정 싸움이 되는 거라고 지금 지지자들끼리. 그러니까 뭐 당대표 무시하고 또 모욕하는 뭐 이런 발언들 뭐 서슴없이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당대표를
배제하면 이길 거라는 그런 아주 오만한 생각들 그리고 전혀 어떤 우리 지지자들을 어떻게 결집시켜낼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이제 보관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그럼 결국 그거는 그 전당대회가 있다니까 예, 콩팥이. 선거에 이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지방선거 여기에 대통령 말씀대로 올인해야 힘을 하는데. 다해서 전력을 여기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한데 근데 지금 다 딴 생각하고 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생각하거나 또 터무니없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내가 정무부 시장이다 네가 뭐다 이런 얘기들이나 하고 있고 저는 그거는 정말 뭐 예, 심각하게 그건 좀 저는 전북 선거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서 피땀 흘려서 정말 선거운동하는 민주당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김관영 도지사 같은 경우는 CCTV에 명확히 찍혔지 않습니까? 네. 거기 최고위원들 다 제명시켜놓고 다 동의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를 김관영 편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전북 졌어 봐요. 그렇게 하고 전북 졌어 봐요. 누구를 잡아 뜯었을까요? 딱 타겟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청래 당대표 공격하려고 그렇게 한 거지 뭐. 아니 저는 며칠 전에 기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당대표가 전북 신경 쓰느라고 서울 신경 안 써서 서울 진 거 아니냐. 아니, 이런 게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서울 신경 안 쓴 것도 아니지만 그러길래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네. 전북 신경 안 쓰느라고 서울 신경 못 써서 서울시장 쳤다? 그럼 전북 신경 쓰게 만든 게 누구냐고. 그 사람이 그러면 서울시장 떨어뜨린 주범 아니냐고. 왜 전북 신경 쓰게 만들었냐고. 예를 들면 거기 편들었던 송영길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잖아. 1번은 김관영 씨고. 그렇지. 뭐 그렇지. 그랬더니만 기자가 그렇죠. 그러네요 하더라고. 그러고 기사를 안 쓰지. 그렇지. 그러고는 그런 말은 안 써주고. 하여간 네, 몰랐어요.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오지 말라고 한 거 이건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그래서 알아야 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선거 중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얘기하는 선거 거야. 끝났으니까 얘기하지. 선거 도중에 우리 내부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득표에도 전혀 도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건 또 다른 분란이자 우리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하는 분들에 대한 뭐 우리 내부의 공격 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럴 수 없죠. 그 김현- 당인으로서. 네. 김현 최고 그 견제론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최고는 아니고 정무실장. 아 정말 최고위원님은 여기 계십니다. 아니 다음 전당대 최고위원 나올 것 같아. 안 합니다. 저 아까 댓글에 저는 김용환 최고 능력도 안 되고 하던데. 할 생각도 없습니다. 나 이렇게 질렸습니다. 진짜. 아니, 뭐, 앞에 저 보좌진 앉아 있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서 선거 나올까 봐. 아니 솔직히 제 얼굴 많이 탔잖아요. 네. 대표 쫓아다니면서 엄청 탔거든요. 네. 제가 국회의원들 다 봤어요. 네. 대표 얼굴이 제일 새카매요. 맞아요. 네. 대표님 그 다음에 얼굴이. 제가 2등 아닐까요? 근데 견제론 개인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이렇게 견제론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견제론 올라온 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대통령 지지는 되게 높은데 네. 좀 그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저희 선거 과정의 전략이랄까 대통령을 맨 앞에 내세우면서 좀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가 저희 좀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 후보가 올라왔어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없어졌어. 사라지고 실종됐어. 후보가 올라왔어요. 아니 그걸 사람들이 네.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경선 치를 때 있잖아. 초반에 한 네. 5, 6개월 전, 뭐 네. 3, 4개월 전에 대통령 이야기를 하다가 네. 경선 통과하고 본선 후보 확정된 다음에 대통령이 실종됐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북에도 요구를 한 게 이원택 얘기하지 말고 전북의 기회를 대통령과 함께 살리겠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계속 그렇게 좀 주문을 넣었거든요. 네. 그 이제 그 사실은 정원호 캠프에도 계속 요구를 했고 저는 또 때로 이제 그런 그 GTX-A 철근 누락 사건 때 논평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진짜 오세훈 때릴 게 얼마나 많냐고. 한강버스도 매섭게 있고. 때릴 네. 게 한강포 10년 동안 해온 게 뭐야. 막 때릴 게 산더미인데 이걸 안 때리니 제대로 그러니까 매섭게 부자 안 때리니까. 몸조심하는 느낌이 너무 났어요. 이긴 선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렇죠. 딱 지난번에 제가 그냥 정말 좋은 말로 착한 선거한다 그랬죠.
무색무취 선거를 했죠. 아, 근데 두고두고 아쉬워요. 다 저희들 좀 뭐 어떻게 보면 지도부 아니, 책임을 솔직히 많이 해서 저희 있습니다. 모두의 정원호 책임이에요. 후보가 네. 대통령이 픽했고 원래 성동구로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컸고 네. 근데 쉽게 그렇게 대통령이 픽을 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성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청래 대표도 정은호 후보를 사실상 그쪽 정청래 대표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그럼요. 지지도 했잖아요. 아, 그럼요. 사실 박주민은 혼자 뛴 거고 냉철히 예. 이야기하면 예. 근데 이제 경선을 치르면서 약간 이제 걱정거리가 쌓였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비상하게 대처를 맞아요. 했어야 하는데 워낙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사실 인지도나 중량감에서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 마치 대통령감 하듯이 시장감이냐.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시장, 그렇죠. 그냥 넘버 투잖아, 도지사가 넘버 투.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장감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선뜻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못했거든요. 유권자들이. 그럼 그때 정원호 후보는 내가 숨겨진 서울시장감이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어야 되죠. 그러려면 그러니까 오세훈과도 난타전도 난타도 하고 해야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점잖게 네거티브 안 한다 해버리면 그럼 그냥 성동구청장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지점이 저도 못내 아쉬운데 아쉬워요. 예, 아쉬운 거죠. 이건 저희도 예. 자, 이현주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어요. 사퇴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당대표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뽑는 선거가 전당대회가 8월 17일로 지금 나와 있던데 그 확정이 된 겁니까? 8월 17일 대전? 네, 오늘 좀 거의 확정하지. 왜냐하면 장소 예약을 해야 하잖아요. 시간이 장소는 없죠. 1월 달도 이것도 가짜 뉴스가 있던데 네. 장소도 뭐 이야기 안 나서 전대를 좀 미루니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1월 달부터 저희들이 계속 장소를 물색했고 예. 8월 17일, 8월 30일, 9월 6일인가 7일인가 네, 세 가지를 놓고요. 예. 오늘 그 최고위원들하고 좀 얘기를 했고 8월 17일 쪽으로 좀 모아졌습니다. 아, 그럼 네. 다행이네. 일단 날짜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결은 안 안 했지만 이루어졌는데 내용적 우리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는 8월 17일로 그럼 뭐 내일 모레 최고위원 열리잖아요. 예, 수요일 모레 날 의결할 겁니다. 모레 의결한다고 보고 네. 그러면 음. 자 정천의 당대표가 연임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도전하게 되면 두 달 전에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규정이 아니요, 그렇지 이게 않습니다. 전준이 구성 전에만 사퇴하면 됩니다. 아 전주의 구성. 예, 예. 그러니까 전당 준비 아, 전대 그렇군요. 준비위원회. 네. 예. 그러면 네. 날짜가 정해지면 음. 다음 주 말 정도면 전준이가 구성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저번 대표 선거 때는 예. 후보 등록 기준일 53일 전인가 해서 예. 그 당원 당규 성립 80일 전에 해야 되는데 예. 그때 당원 당규를 그 부칙 조항을 해서 예외 조항을 좀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전준이 구성을 네. 늦출 필요는 없잖아요. 네, 사실. 네. 이제 예를 들면 선거가 마쳤고 네. 사실 당내에서는 이제 전당대회가 있는 거니까 가장 큰 행사가 네. 그러면 뭐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전준이 구성하게 네. 해주는 게 네. 맞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당원 하실 것 당규상으로는 제가 알기로 후보 등록하면서 그만두시면 돼요. 그런데 아. 통상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준희 구성점에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그게 거의 관례가 되고 있는 게 거죠. 왜냐면 후발주자들이 뛸 수 있게끔 예, 만들어주는 게 그러면 맞으니까. 현재 일정으로 미뤄보면 7월 초중순 이점에 이제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김민석 전 총리께서 이제 당으로 귀환하시잖아요. 사실 뭐 청문회 과정은 남아 있지만 이제 돌아오시는 거가 확실시되고 네. 그리고 전당대 당대표 도전하는 게 뭐 기정사실화돼 있고 아, 그래요? 제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저도 음. 그렇게 알고 저는 있습니다.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바람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 당으로 귀환한다. 근데 원래 당에 계셨고 예. 네. 지금도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시고 근데 이제 국무총리직을 수행을 하셨는데 뭐 아시다시피 검찰개혁 문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여러 가지로 미뤄볼 때 저는 뭐 당대표로 출마할 만한 저는 그런 뭐 명분이나 이런 게 없어 보입니다. 저는 제가 보는 견해는 네.
예를 들면 대통령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소문이 많이 이제 퍼뜨려서 사실 김민석 대 정청래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 아니 저는 네. 이제 무슨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도 나오지 않으면서 김민석 그 전 총리와 연대하지 않을까 제 감은.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박찬대 정청래 할 때 득표율이 65대 35였나요? 대략 예, 그랬죠. 당원들은 그랬죠. 예. 당원. 아니 전체가 합의. 전체가 그 정도. 전체는 6대4 정도. 6대 4였나요? 2등가 뭐. 당원들이 어. 6.5대 3.5 정도 아, 나온 거 그랬나요? 같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대의원이 없어졌으니까 당원 투표가 그러면 70%인가요? 여론조사 30 이렇게 되나요? 아마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 2, 그렇죠. 30에 네. 나머지 당원 투표 이럴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여론조사 상에서는 거의 두 분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전에 나온 걸 보면 큰 차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이제 당원에서 그렇죠. 결론 내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이 선거가 공교롭게 다음번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필사적일 거라고 줄을 서는 게. 그래서 저는 대중의 관심이 아마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이제 선거 과정이 격화될 텐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배지들이 결사적으로 할 거라고. 근데 이제 격화될 건데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단순히 대통령님을 누가 잘 지원할 거냐 받들 거냐 이것도 한 포인트가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당원 주권을 그 1인 1표제라든가 결선 투표제 그다음에 100% 경선 컷오프 없이 이렇게 이제 지방선거 때 적용했던 정청래 대표가 중심이 돼서 적용했던 이 경선 룰 그리고 1인 1표제 요 부분이 과연 총선 때 지켜질 수 있느냐 아니면 후퇴할 거냐 이런 당원 주권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게 쟁점이 떠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선 때 공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두 번째 이슈가 될 것 같고 범 여권의 통합 문제를 연대와 통합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총선 전에 각자가 그럼 지금 통합할 게 아니라면 시나리오를 내봐라. 당신이 당대표 때 내년에 그러면 조국 신당을 비롯한 우호적인 민주당 외곽을 크게 그렇죠. 통합을 할 거냐 연대를 아니면 선거연대를 어떻게 한다는 거냐 총선 때는 요거를 이번에 평택의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쟁점이 돼서 아마 물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보여요. 대통령님은 어떻게 잘 뒷받침해서 개혁과 민생 과제들을 잘 이끌어갈 거냐. 개혁 입법도 마찬가지고 민생 입법도 잘 뒷받침할 그렇죠. 거냐. 요거 호흡을 잘 맞출 거냐. 두 번째는 당원 주권의 문제. 세 번째는 이 법령권의 통합과 연대의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왜냐하면 통합과 연대가 이게 잘 안 되면 총선 때 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고전할 거예요 민주당이. 울산은 이겼고 예. 평택은 졌죠. 평택은 졌고 예. 이제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투표 안 한 사람도 있고요. 마음이 상해서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조국 신당이나 진보당 사람들이 격전지에서 그 지지층이 100% 왔습니까 민주당 후보? 아마 100% 안 왔을 겁니다. 70% 60% 많이 와야 80% 왔을 거예요. 20, 30%는 무조건 타당 후보 지지했거나 뭐 기권했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왜냐하면 결선 투표제가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대선 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게 만약 안 됐을 때도 대비를 해야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아마 전당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좀 걱정되는 건 그런 거예요. 너무 격화될까 봐. 네. 그게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튼 이미 당원들 간에 좀 그 심각한 좀 심각하더라고 솔직히. 이게 예. 동지로서 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예. 이 그래. 전당대